예, 사고가 있어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그 최초의 철학자라고 알려져 있는 탈레스가 지구의 위치를 설명하면서 이제 물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내용까지였습니다. 탈레스의 제자로 아낙시만드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에 대해서도 이제 굉장히 많은 연구들도 있고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밌는 것은 아낙시만드로스는 아마 탈레스의 뭐 제자였다, 뭐 그에게 배웠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재미있는 것은 아마 그 스승인 탈레스가 그 지구는 물 위에 떠 있다 이렇게 주장한 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이제 불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누구든지 이제 즉각적으로 의문을 표하겠죠. 그럼 물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데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게 거기에 대해서 나름 이제 답을 제시합니다. 역시 이제 이 출처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천체론이라고 하는 그 논고에서 이제 이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몇몇 사람들은 지구가 평형을 통해 자신의 위치에 머문다고 주장한다. 이 아낙시만드로스의 학설이라네요. 자, 이들 철학자들에 따르면 위나 아래 좌우를 향한 운동들은 그것들 중 어느 방향에 있어서도 중심에 자리 잡는 것에 대해 적절치 않으며 그것의 무관심, 자 이건 지금 우리가 균형 정도로 이해하면 됩니다. 무관심은 각각의 극단에 대해 동일하다는 것이다. 또한 서로 반대되는 방향들에 동시에 운동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구는 필연적으로 그것이 있는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도출되는 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게 어떤 얘기냐면은 아마 지구는 우주의 정중앙에 머물러 있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우주의 정중앙에 머물러 있는데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정중앙에 있으면 밑으로 떨어질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자연적인 관찰이나 실험이 아니라 그냥 순수하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우주의 정중앙에 있어요. 그래서 위나 아래나 왼쪽, 오른쪽 뭐 어느 쪽으로도 치우침 없이 딱 정확히 중간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지구는 우주의 정중앙에 있는데 정중앙에 있어서 어느 한편으로도 치우침도 모자람도 없다면 그것이 굳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가야 할 이유가 없고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왜? 아니 뭔가 이제 조금 가까이 있어야 이쪽으로 가든지 저쪽으로 쏠리든 할 텐데 지구가 우주의 중심에 정확히 가운데 있다면 굳이 위가 아니라 아래로 혹은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동시에 서로 다른 두 방향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겠죠. 이를테면 위와 동시에 아래로 가는 건 불가능합니다. 왼쪽과 동시에 오른쪽으로 가는 것도 불가능하죠. 그러면은 어떤 결론에 도달하냐면은 지구는 어느 방향으로 갈 이유도 없고 그 다음에 동시에 두 방향 이상으로 갈 수 없다면 지구는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리적인 주장이겠죠. 그렇죠? 뭔가 관찰과 경험이 아니라 어떤 사유를 통해서 이야기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이 이야기는 이게 아낙시만드로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라고 좀 전해지는데 놀랍게도 이런 식의 주장은 소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000년 서양 철학사에서 여러 번 이제 자주 등장합니다. 막 귀신처럼 출몰을 해요. 그래서 보통 철학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것을 가장 대표적인 이와 관련된 사례가 아마 이게 1300년대인가요? 그 중세 시대에 장 뷰리당이라고 하는 스콜라 철학자가 있습니다. 장 뷰리당의 당나귀라고 하는 이 사고 실험이 굉장히 이제 재미있는 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자면은 아마 이 중세 시대의 이제 철학적인 첨예한 그 논쟁점 하나가 뭐였냐면은 자유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를테면은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느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내가 뭔가를 내 의지로 선택해서 하는 것이 과연 내 의지이냐 아니면은 신의 섭리 안에 이미 다 예정되어 있는 것이냐 이제 이런 걸 놓고서 서로 논쟁을 하는데 이 뷰리당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 배경이 불확실합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합의된 내용은 좀 없는데 아마도 자유의지를 부정하기 위한 논변으로서의 이제 하나의 실험을 제안합니다. 근데 이 실험은 실제로 할 수 있는 실험이 아니라 사고로 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자 이러면서 그런 걸 이제 thought experiment라고 해서 사고 실험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 당나귀 한 마리가 있다. 근데 이 당나귀로부터 똑같이 떨어진 두 장소에 똑같은 건초 더미가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당나귀의 목줄을 풀어주는 거죠. 당나귀는 배가 고프겠죠? 그러면 이제 그 건초 더미에 가서 건초를 먹어야 되는데, 자, 그럼 당나귀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사고 실험의 결과, 당나귀는 굶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A라는 지점에 건초더미가 있고 B라는 지점에 건초더미가 있는데 당나귀가 있는 위치에서 거리가 똑같다. 그리고 있는 건초도 똑같다. 그러면은 당나귀는 A를 먹어야 할지 B를 먹어야 할지 이제 갈등을 하는 것이죠. 굳이 A가 아니라 B를 먹어야 할 이유를 못 찾겠고 B가 아니라 A를 먹어야 할 이유도 못 찾겠고 동시에 두 개를 먹을 수는 없어요. 한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당나귀는 계속 고민하다가 점점 말라서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아마도 뷰리당으로부터 다시 한 3, 400년 뒤에 이제 라이프니츠라고 하는 이제 근대 철학자가 이것을 이제 소위 이제 논리적인 개념으로 정식화합니다. 이것을 이제 충족 이유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The Principle of Sufficient Reason이라고 하죠. 그건 어떤 정식화를 통해 얘기할 수 있냐면 A가 아니라 B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B가 아니라 A가 발생할 이유가 없고 A와 B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면 어떠한 일도 둘 중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인가가 일어나기 위해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덧붙여 말하면은 라이프니츠는 이제 그 뷰리당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왜 비판하냐면은 그 사고 실험의 한 오류는 뭐냐면은 세상에 똑같은 건초더미란 있을 수 없다. 건초더미 중에 뭐 이쪽 풀이 조금이라도 신선하거나 뭐 조금이라도 덜 말라 있거나 하면은 당나귀에게 선택지가 생기기 때문에 말 그대로 사고 실험만 가능하지 현실에서는 불가능하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 역시도 제가 이제 이 대목을 굳이 넣은 이유는 철학자들의 탐구, 우주에 대한 탐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이제 그것으로부터 세계의 기원을 이제 역추적해 나가는 것이죠. 이미 결합되고 복합적인 상태로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것이 가장 단순한 상태는 어땠을까를 역추적해 나아가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제 그러한 탐구 정신을 가지고 있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으로부터 이제 한 걸음 더 떨어져서 순수하게 추상적이고 논리적인 사유를 통해서 그것이 어땠을까 혹은 왜 그것이 그렇지 않고 이러한가에 대해서 나름대로의 설명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속도를 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그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설명을 하는데 관찰 경험은 사실 굉장히 직접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확한 이제 설명의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뭐 쉽게 얘기해서 이제 누가 투닥투닥 싸웠다 그러면서 서로 자기가 피해자고 상대방이 가해자다라고 얘기한다면은 목격자를 찾으면은 되겠죠. 이 사람이 때렸어.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관찰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구체적이고 가장 설득력 있는 우리 지식의 근거가 될 수도 있는데 또 역설적으로 거꾸로 관찰 경험이라는 것은 인간을 미혹시키기도 합니다. 왜냐면은 이를테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경험을 통해서 만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시다. 그랬을 때 뭐 붕어빵 기계로 붕어빵을 찍어내든지 무엇인가를 이제 만들어낼 때 우리는 똑같은 걸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절대로 똑같은 건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만들어내는 건 항상 다르죠. 그러니까 자연에서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이라는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무수히 많은 것들이 동일하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엄밀하게 관찰해 보면은 사실은 그것은 항상 동일하지가 않죠. 매번 새로운 것들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기대하게 되는 엄밀함과 정확함이 막상 자연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행위를 했을 때는 항상 우리가 기대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어긋나는 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옛 철학자들 역시도 그 부분에 주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이 파르메니데스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파르메니데스라는 인물은 서양 철학사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인물이지만 그러나 이제 이 수업에는 엄청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이 수업에서 파르메니데스를 다루었다가는 그냥 여기서 끝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파르메니데스는 철학자인데 시를 썼다고 합니다. 철학 시를 쓴 거죠. 거기서 주인공인 내가 파르메니데스가 뭐 날개 달린 말이 모는 마차를 타고 세상의 끝으로 갑니다. 세상의 끝으로 여행을 갔더니 거기서 이제 여신이 나타나서
자기를 반겨주는 거죠.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신이 내가 너한테 잘 왔다. 너한테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두 가지 종류의 것을 가르쳐 줄 텐데, 하나는 설득력 있는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심장. 이걸 가르쳐 줄 거고요. 또 하나는 가사자들은 이제 우리 같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이죠. 가사자들의 의견을 가르쳐 주겠다. 자, 설득력 있는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심장, 그 다음에 가사자들의 의견, 둘 중에 어떤 게 좋아? 당연히 전자겠죠. 딱 봐도 나오죠. 그렇죠? 근데 가사자들의 의견들을 하면서 이제 뭐 한바탕 하죠. 이것들 안에 참된 확신이라고는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굉장히 재밌는 건 여신이, 야, 그러면은 앞에 것이 진리고 뒤에 거는 뭐 확신 같은 거 없는 건데, 그러면 앞에 것만 가르쳐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여신은 이렇게 합니다. 그렇지만 너는 이 의견들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저 있다고 여겨질 뿐인 이것들이 어떻게 전부 있는 것들로 간주되게 되었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우리는 이를테면 과학자들은 진리를 탐구하는데, 우리가 진리라고 부르는 것은 변하지 않아야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흔들리지 않는 심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를테면 수학이라든가 우리가 혹은 수학에 준하는 혹은 이제 그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과학을 할 때는 그것들이 적어도 이제 그것 틀리지 않고 맞았다면 그것들은 참이고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근데 그와 반면에 우리가 어떤 것들을 관찰하고 경험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뭔가 오류가 발생을 하고요. 100번을 반복을 하게 되면은 계속 조금씩 뭔가 이제 다른 것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앞에 수학에서만큼의 확신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여신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참된 확신이라고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해서도 나는 너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신은 앞에 있는 진리의 심장, 참된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역시 이제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고 하나는 우리가 갈 수 없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길이 굵은 글씨로 된 게, 그중 하나는 있다 혹은 뭐뭐이다라고 하는, 그리고 뭐뭐 있지 않을 수 혹은 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길로서 설득의 길인 바 이는 진리와 그것과 함께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하나는 있지 않다 그리고 이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길로서 배움이 없는 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직 우리는 있다라고 하는 것 혹은 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또 그것에 대해서만 말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제 있지 않은 혹은 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말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거죠. 있다, 있지 않다 라고 얘기했을 때 오직 있다만 얘기하는 거죠. 있지 않은 거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색깔에 대해서, 빛깔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러면 이제 빛의 삼원색으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빛깔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전혀 그것에 해당되지 않은 어떤 다른 색을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그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고, 그것이 아닌, 일단은 전혀 있지 않은 어떤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혹은 머릿속에 떠올릴 수 없는 것을 당연히 말할 수도 없겠죠. 그렇죠?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좀 누가 이제 불만을 제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말할 수 없나요?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제 이를테면 군대가 있는 나의 남자친구에 대해서 내가 왜 말을 할 수 없냐. 내 남자친구는 여기 있지 않지만 그러나 나는 이제 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를테면 자판기 앞에서 음료수를 뽑으려고 하는데 돈이 없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제 돈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죠? 더 나아가서 네, 문제 있나요? 네. 더 나아가서 예를 들어서 무슨 과학의 역사에서 생긴 많은 오류들 같은 것들 있겠죠.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가 있을까요? 과학에서의 오류, 20세기 초반이었는지 언제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지금 태양계가 이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수금주야, 목토, 천해, 명왕성이 퇴출됐죠. 그렇죠? 그런데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명왕성이 태양계의 이제 마지막
그 위성이라고 했고, 그보다 더 이전에 아마 20세기 초반 같은데, 그 전에는 그 명왕성 뒤에 또 다른 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별의 이름을 페르세포네라고 지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은 페르세포네라고 하는 이 위성의 크기라든가 질량이라든가 무게라든가 공전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해 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알고 봤더니 그런 별은 존재하지 않았대요. 근데 이렇다면 이제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되는 거죠. 있지도 않은 별의 무게라든가 크기라든가 질량이라든가 뭐 속도라든가 뭐 그 대기 온도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다는 거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말도 하고 학술지에 논문까지 냈다는 것이겠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자면 뭐 우리는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끝도 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무슨 뭐 유니콘이라든가 페가수스라든가 혹은 그 공상과학 영화에 나오는 괴물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심지어는 이제 뭐 그 뭐랄까요 이제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을 텐데 아마도 파르메이데스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우리 사고가 우리의 생각이 있는 것에 의존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사고가 수동적이라는 걸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반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있는 것에 대해서 그것들을 가지고서 우리는 얼마든지 머릿속에서 다양한 결합을 시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테면은 콧불소가 존재하는데 콧불소의 뿔과 그 다음에 말을 수가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일각수 그 자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러나 우리는 존재하는 콧불소와 뿔과 그 다음에 존재하는 말을 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은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는 있는 것에 대해서만 말하고 생각하고 말할 수 있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생각할 수도 말할 수도 없다. 근데 사람들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말하고 하지 않느냐라고 누군가가 반론한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그것은 아마 이미 있는 것들에 대한 관념을 우리가 임의로 마음대로 결합시킴으로써 만들어낸 것이 아닐까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것은 아마도 파르메니데스가 나중에 그 사람들에게 그 파르메니데스의 시에서 여신이 파르메니데스에게 해주는 경고와 이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이 T9, 텍스트 9번의 가사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거 별로 이렇게 막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여신의 준엄한 경고만 좀 일부 인용을 했습니다. 머리가 둘날린 채 헤매는 길인데 뭐냐면은 있음과 있지 않음이 같다고 생각하는 동시에 같지 않다고 생각하므로 그들의 모든 길이 뒤엉켜 있다. 즉 우리가 관찰 경험을 통해서 마주하는 모든 것들은 이건 있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우리 인간을 보게 되면은 저는 일단 제가 이렇게 이 앞에 있으면서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치 이게 영원불멸하게 있는 것이라고 이제 단정하듯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사실은 이게 저 자신은 사실은 이제 이를테면 뭐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끊임없이 한편으로는 세포가 죽어가지만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세포들이 분열되면서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변화의 와중에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지금의 저는 저로서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저를 구성하는 것들이 계속해서 없어지고 생겨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저는 저이면서 동시에 제가 아닌 상황이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그런 것을 놓고서 당신은 지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것은 그래서 이제 여기 말처럼 이제 머리 둘날린 자가 헤매고 있는 것과 이제 비슷한 상황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파르메니데스는 이 정도로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파르메니데스가 그렇다고 해서 이 가사자들, 유한한 자들이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을 헷갈리는 그러한 내용을 이건 거짓이니까 따질 필요 없어라고 도외시했느냐?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조차도 나는 너에게 가르쳐 줄 것이며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 즉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이 서로 결합되고 섞여 있는 것에 관해서 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은 여기에 관해서 다른 어떤 누구도 너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
파르메니데스의 여신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이 부분, 다시 말해서 이것을 의견의 길, 옛날에는 이걸 좀 되게 부정적으로 표현해서 억견의 길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이 의견의 길은 결국은 우리 눈앞에서 소위 이제 막 생성, 소멸, 운동하고 어떻게 보면 천변만화하는, 그래서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계속 생겨나고 계속 소멸되고, 그래서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서로 이제 복합적으로 있는 그러한 이 의견의 길이 사실은 파르메니데스가 쓴 시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부분은 거의 다 소실돼서 우리가 접하기가 이제 어렵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라는 겁니다. 자, 파르메니데스는 그런 식으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있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것과 없는 것, 운동과 변화라는 것을 굉장히 철저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아마 당대 그리고 후대의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뭔가 좀 후대의 철학자들 일종의 트라우마에 빠지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왜냐면은 파르메니데스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알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있는 것은 있고 있지 않은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초강력한 주장이죠. 왜냐면은 있는 것은 있고 있지 않은 것은 있지 않다라는 것은 일종의 동어반복인데, 동어반복은 절대로 깰 수 없는 논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른바 이제 동일률에 기반한 파르메니데스의 철학은 이후의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부담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의 철학자들 중에서도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따르자면, 그리고 이제 그걸 좀 더 아주 강하게 따르자면은 결국 이 무엇인가가 생겨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변화하면서 결국은 사라지게 되는, 그것이 이제 이 세상의 모습인데, 결국 이 세상은 다 그냥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헤매는 길밖에 아니지 않느냐, 진리의 길이 아니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도외시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설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파르메니데스의 굉장히 이제 논리적인, 논리학은 사실은 한참 후대 아리스토텔레스가 만들어낸 학문이지만, 적어도 이제 굉장히 그 자신의 논증에 철저하게 입각한 파르메니데스의 주장을 떠안으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자연에 대한 관찰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시도들이 나타나는데, 철학사에서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이후에 이제 다원론자들 혹은 원자론자들 뭐 이제 이렇게 부릅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좀 티마이오스를 언급하기 위해서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겁니다. 자, 다원론자들은 앞에서 최초의 철학자들은 자연의 재료들로부터 원리를 찾았다라고 했을 때 그 입장을 비슷하게 취합니다. 자연에 있는 것들로부터 이 세계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엠페도클레스의 이제 단편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것이 생겨난다거나 혹은 생겨난 것이 소멸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부정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를테면 내가 태어났다라는 것은 없던 내가 생겨나고, 내가 늙어서 죽었다 그러면 있던 내가 없어지는 건데, 이것이 절대적으로 태어나고 절대적으로 죽어서 없어진다라는 걸 부정을 하고요. 그게 아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를 구성하는 입자들 혹은 요소들이 결합되었다가 해체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결합됐다 그러면 어딘가에 있었던 입자들이 결합되어서 지금의 나를 구성한 것이고, 또 지금의 나를 구성한 입자들이 다시 해체되어서 또 어딘가로 가게 되는 것이지, 무엇인가가 절대적으로 없던 게 있게 되고 있었던 게 없게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완전한 생성과 완전한 소멸의 부정이라고 하는 대목입니다. 전혀 있지 않은 것으로부터 생겨나는 건 가당치 않고, 있는 것의 완전한 파멸도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갖다가 확장을 시켜보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 모든 게 어떠한 것도 없던 것에서 생겨나지 않고 어떤 것도 있던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그리고 모든 것들이 이미 있는 것들의 결합과 분리를 통해서 움직인다면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세상의 총량은 불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한마디로 이제 우주의 총량은 불변하는 겁니다. 다만 그 우주를 구성하는 뭔가 이제 아주 원초적이고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주 작은 입자들이, 그 전체는 불변하면서 이것들이 서로 결합과 분리를 통해서 우리 눈에 마치 없던 게 생겨나고 있는 게 없어지는 것처럼 드러내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것들이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이것들 역시 철학자들마다 입장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방금 위에서 보았던 엠페도클레스는
불, 공기, 물, 흙,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사원소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데모크리토스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흔히 원자론으로 이제 아주 잘 알려진 사람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들로부터 그 쪼개지지 않는 것들이 결합을 통해서 무엇인가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리를 통해서 생겨나는 것이 해체되는데, 이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딱 두 가지 종류가 필요하다. 그것이 뭐냐면 그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있기 위한 그러니까 허공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도 사실은 원자의 속성, 크기,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원자와 그 다음에 허공의 관계와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여기서 아마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결국은 그 우주를 탐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진 이 모든 것들의 그 근본적인 기원, 여기서 기원은 이제 시간적 기원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제 그 존재론적 기원입니다. 그리고 구성적 기원입니다. 이미 있는 것들이 어떤 과정과 절차 혹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이 되었는가. 즉, 그 처음으로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으며 그것들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최초의 철학자들의 논의 안에 조금씩 들어있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제 플라톤으로, 아리스토텔레스로, 더 이후의 철학자들로 갈수록 이것들을 이제 다 긁어 모으면서 조금 더 일관된 어떤 자신의 설명 체계를 만들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바로 원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이런 거였죠. 최초에 무엇이 있었다. 그 최초에 무엇이 있었는데, 뭐 그게 물일 수도 있고요. 좀 조금 전에 엠페도클레스처럼 물, 불, 공기, 흙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쪼개지지 않는 원자일 수도 있고, 무엇이 있고, 이제 그것들이 서로 결합을 해서 생겨나고 분리가 돼서 죽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제 질문을 이번엔 좀 바꿔서 이런 질문이 가능할 것 같아요. 왜?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는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해서 그것들이 결합되는가, 또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로 해서 결합된 것이 다시 해체되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그 철학사 안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것은 아마도 이 엠페도클레스나 라고 하는 이게 이 다원론자들에 의해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철학사에서 꽤나 유명한 그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관심 있는 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그 요소들로 이 세계가 이루어지는데,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래요. 불은 우리가 이제 뭐 라이터를 탁 키면은 불은 위로 향하죠. 가볍기 때문에 불은 이제 위로 향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흙은 놓으면은 떨어지죠. 그렇죠? 그리고 물은 뭔가 이제 불과 흙 사이에 있는 것 같고, 공기는 공기가 이제 열을 받으면 가벼워져서 위로 올라가지만 묵직해지면 무거워지면 내려오겠죠. 그러니까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게 보면은 흙은 제일 무거워서 항상 이제 아래,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우주론으로 얘기하면 중심에 있으려고 하고, 반면에 불은 뭔가 가볍고 운동성이 굉장히 좋아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물은 그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가만 내버려 두면은 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왜냐면 하나는 저 끝에 올라가 있고 하나는 밑에 내려가 있고 나머지는 중간에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불과 흙이 만날 이유가 없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처음엔 좀 같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은 성향에 따라서 마치 이제 그 뭐 토마토 주스 이런 걸 딱 놓으면은 이제 토마토 과육은 다 밑에 가라앉고 위에 맹물만 남듯이 이렇게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계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들을 서로 만나서 결합을 하든 해체가 되든 만나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어떤 원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엠페도클레스는 사랑과 미움이라고 얘기하며, 혹은 뭐 사랑과 불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랑과 불화는 결국 물도 불도 흙도 공기도 아니면서 이것들이 서로 만나게 하거나 만나서 결합하게 하거나 혹은 결합된 것들을 다시 그 요소들로 분리하게끔 하는 그런 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엠페도클레스 바로 뒤에 오는 아낙사고라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멋진 개념을 가지고 옵니다.
정신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누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누스는 뭐 정신, 그다음에 좀 뭐 지성, 마음, 뭐 이렇게 번역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우주에는 그러니까 이게 누스,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렸다. 그리고 그것들이 이 세상에, 이 인용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회오리를 일으켜가지고 이 세상이 눈에 안 보일 정도로 무한히 작은 씨앗들을 서로 결합시켜서 수많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되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얘기를 정리를 해보면은요. 아마 우리는 이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마 이 세계에는 태초에 무엇인가가 있어야 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세계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우주, 그리고 이제 이 뒤에 이제 플라톤을 드디어 다룰 텐데, 우리가 말하는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미 주어진 어떤 것들이 특정한 방식으로 결합되거나 혹은 특정한 방식으로 조화나 질서를 갖춤으로써 지금 우리가 결과적으로 이제 밤하늘의 별을 보거나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갖게 되는 그런 꼴로서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주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이 우주를 구성하는 어떤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것들을 뭘로 보느냐는 철학자들마다 서로 달랐고 생각하는 그 위상도 서로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러한 것들이 일정한 결합이라든가 해체의 방식을 겪는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그것이 일정한 계기나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고대인들이 우주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그 가장 최초의 상태, 원리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 요소 혹은 원소라고 부르는 것들,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떤 계기나 이유 혹은 원인에 의해서 지금의 모습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철학자들 사이에서, 그리고 우리가 감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최초의 그 시인들이나 혹은 옛사람들이 그 신화를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았을 때 아마 이제 무의식적으로 설명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자 하는 욕구를 느꼈던 그러한 내용들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간다면은, 자, 이제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로 돌아오죠. 플라톤의 티마이오스는 처음에 한경자 선생님이 소개해 주셨듯이 플라톤의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가 이제 집우, 집주 해서 한마디로 이 말은 크다, 뭐 이제 이런 의미라고 이 전체, 온 세상, 뭐 이제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 우주는 바로 자연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자연 세계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우주론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우주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앞에서 좀 길게 살펴보았던 자연 철학자들의 전통 위에 서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제 이 작품은 과거 한때 좀 이제 시기 논쟁이 있긴 했습니다만 이제 지금 거의 대부분 다 플라톤의 가장 후기 저작 가운데 한 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플라톤의 철학적 사유가 완전히 성숙한 상태에서 자신의 생각을 집약해서 눈앞에 펼쳐진 자연 세계 전체를 갖다가 일관되게 설명할 목적으로 쓴 작품이 아닐까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보면은 이 작품에는 4명의 등장인물이 나옵니다. 일단은 제목이기도 한 티마이오스라는 인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우리의 주인공 소크라테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2명이, 한 명은 크리티아스라는 인물과 그 다음에 헤르모크라테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은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이 아테네의 상당히 이제 귀족인데요. 이 사람의 집에 모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맥락이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어제 사실은 우리가 한번 모였어요. 근데 어제 소크라테스가 이 모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대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정치 체제에 대해서, 국가죠, 나라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즉 우리가 만들고 싶은 가장 훌륭한 정치 체제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또 그 사람들은 어떻게 교육받고 또 이제 어떻게 나라를 운영하고 그 안에 남자와 여자들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하고 자식들은 어떻게 낳고 교육하고 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들을 소크라테스가 아주 훌륭하게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제 플라톤의 또 다른 대화편인 국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 플라톤의 국가라고 하는 작품의 제2권에서 5권까지의 내용이
이 앞부분에 이제 소크라테스의 요약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저 어제 제가 얘기한 거 다 기억하세요? 라면서 소크라테스가 어제 했던 이야기를 짧게 한 두세 페이지로 요약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들 기억한대요. 그랬더니 이제 자 그러면 어제는 제가 이야기 보따리를 풀었으니 오늘은 여러분에게 좀 대접을 받고 싶어서 왔다. 여기서 이제 말로 대접받는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그 어제 내가 한 얘기는 순전히 이론적인 거.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나라를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자라고 해서 만든 아주 이상적인 정치체제였는데 내가 사실 지금 바라는 거는 그런 나라가 진짜로 있는 모습을 보고 싶다. 그래서 마치 지금 그림 속에 굉장히 아름다운 동물을 한 마리 그려냈는데 이렇게 그림 속에 움직이지 않는 동물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동물이 막 밖에서 뭐 사자, 호랑이 이런 것이 막 뛰어다니면서 사냥하고 싸우고 하는 것을 보고 싶듯이 내가 어제 설명한 그 나라, 그 정치 체제가 실제 역사라든가 혹은 현실 속에서 구현된 모습을 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무리한 부탁이죠, 사실은. 근데 이제 사람들은 막 맞장구를 치더니 크리티아스라고 하는 이 호스트, 이 집 주인이 내가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의 시대로부터 9,000년 전에 사실 아테네는 진짜 훌륭한 사람들이 통치하던 정말 멋진 나라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말 내 할아버지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친구인 정치가 입법가 솔론이 이집트에 여행을 갔을 때 그곳의 신관에게 들었다는 이야기로부터 일테면 내 삼촌의 조카의 친구의 누구가 아이돌을 알아 이제 거의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거 진짜 역사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유명한 것은 바로 그 위대했던 아테네가 당시 이제 유럽을 지배하려 들었던 아틀란티스 대륙 섬의 그 공격에 맞서서 이제 그 지중해 사람들을 지켜줬다라고 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틀란티스의 전설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티마이오스의 일부 소개가 됩니다. 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가 엄청 좋아했겠죠. 그 진짜야? 이러면서. 좋으니까 얘기 계속 해주세요. 하니까 그 크리티아스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마음에 들면 이 얘기를 해주겠는데 순서가 있어서 먼저 우리들 중에 우주에 대한 탐구를 가장 많이 했고 또 자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티마이오스가 우주의 탄생에서부터 우주의 본성, 그 다음에 인간의 기원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그 티마이오스가 설명한 우주 속의 인간과 내가 할아버지한테 들었던 그 인간이 사실은 같은 인간이고 바로 우리 조상이다라는 얘기를 해주겠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자, 지금부터 우리 세 명이 릴레이로 썰을 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티마이오스가 그 첫 번째 타자로서 우주의 기원에서 인간의 탄생까지. 그 다음에 크리티아스가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 그리고 아마도 여기선 거의 말을 하지 않은 헤르모크라테스가 그 다음 얘기를 뭔가를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실제로 플라톤이 남긴 작품을 보면은 우리 티마이오스가 정말 말 그대로 우주의 기원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크리티아스는 고대 아테네인들의 이야기와 아틀란티스의 전설을 이야기하다가 저술이 중간에 끊깁니다. 그래서 이제 플라톤의 흔히 이제 미완의 3부작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아마 티마이오스 그리고 미완성으로 중간에 끝난 크리티아스 그 다음에 아마도 쓰려고 마음먹었으나 그만뒀으리라고 추측되는 헤르모크라테스 이렇게 세 편의 이야기가 그 플라톤이 뭔가 의도했다가 중간에 다른 이유로 그만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행히도 티마이오스는 끝까지 저술이 남아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아스 역시 미완성으로 끝났지만 그 한글 번역이 있습니다. 이제 정화막당 플라톤 전집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티마이오스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소크라테스는 엄청 마음에 들겠죠. 엄청 마음에 드니까 그러면은 티마이오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이 인용문이 떴죠. 그렇다면 티마이오스, 그 다음의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당신의 임무인 듯 합니다. 관례에 따라 신들에게 기도를 드린 후의 말씀이죠. 그러면 빨리 얘기 좀 해봐. 근데 스톱. 이 이야기하기 전에 좀 약간 신들에게 기도는 좀 드려야 되지 않겠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티마이오스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건 그래요. 확실히 조금이라도 분별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대소사를 막론하고 일을 시작할 때는 언제나 신에게 기도를 드려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에 관하여 그것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아니면 혹시 생겨나지 않은 것은 아닌지에 대해 이런저런 설명을 하려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완전히 빗나가지 않으려면 남신들은 물론 여신들도 불러내요. 모든 것들이 무엇보다도 그분들의 마음에 들고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에도 들도록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도의 내용을 쭉 전하는데요. 그거는 뒤에 나옵니다. 자, 근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굳이 인용을 한 이유는 티마이오스는 자연 철학의 전통에 있죠. 그러니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티마이오스는 그 서술 방식이 신화의 형식을 따르고 있어요. 신화의 형식, 우리가 이제 앞에서 그 오르페우스 이야기라든가 헤시오도스 이야기를 보았듯이, 자, 거기서는 신들이 무성생식이나 유성생식의 방식을 통해서 서로 결합을 해서 이제 이 세상이 점점 복잡해졌다고 한다면은, 티마이오스에서는 좀 뒤에 나오겠지만, 우주 제작자 신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그리스어로는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데미우르고스는 그리스어 보통 명사로 장인입니다. 그 의미는 대중을 위해서 일하는 자라는 겁니다. 장인은 특히 구체적으로 이제 그 가장 대표하는 게 이제 그 쇠를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오늘날 그 반도체와 AI 같은 게 이제 최첨단 테크놀로지이듯이 고대 그리스 사회에서는 철을 다루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선진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데미우르고스 하면은 물론 장인으로서 이제 수많은 뭐 도기공이라든가 건축가라든가 나무를 다루는 목수라든가 를 대표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그 중에 으뜸은 이제 쇠를 다루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한 우주적인, 소위 이제 신적인 장인이죠. 그 이 우주 제작자가 그 불변하는 형상들을 모델로 삼아서 마치 설계도처럼 보고서 아무런 질서도 갖추어지지 않은 이 우주의 재료들을 가공해서 무질서로부터 질서를 부여함으로써 이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적인 장인이 노동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건 뭐 신화적인 이야기이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일단 이렇게 기도를 함으로써 신화의 시작을 알려줍니다. 이게 왜 신화의 시작이냐면요. 서사 시인들은 보통 신화를 노래할 때 항상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참고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위에서 자, 관리에 따라 기도를 좀 드리시죠. 그랬더니 이제 티마에서 그럼 기도해야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보면은 호메로스는 최초의 시인이죠. 서양 문명의 최초의 인물로 알려져 있죠. 그렇죠? 자, 호메로스의 트로이아 전쟁을 다룬 두 편의 서사시, 가장 오래된 서사시 일리아스와 오디세이아를 보게 되면은요. 자, 이런 서사시들은 일리아스가 뭐 15,600행, 신국판으로 560페이지쯤 되고, 오디세이아도 12,000행, 이것도 이제 500페이지가 넘는 책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점에서 책을 사면은. 자, 그런데 이제 이 책을 막 다 읽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흔히 1권만 읽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권 한 20여 페이지 정도 되는데, 바빠서 못 읽어 그러면 첫 페이지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페이지도 좀 바빠서 못 읽어 그러면 맨 앞에 한 줄만 읽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줄 읽는 것도 좀 거시기 한데, 그러면 맨 앞에 첫 단어만 봐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주제를 맨 앞에 놓는 걸 두괄식이라 그러고 주제를 맨 뒤에 놓는 걸 미괄식이라고 보통 국어 시간에 배우잖아요. 근데 이 두괄식 전통은 사실은 이제 서양의 글쓰기 전통인데 사람들은 그 전통의 맨 앞에 호메로스를 놓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글 혹은 이야기의 서양에서는 핵심과 주제는 가장 앞에 놓습니다. 거의 극단적이죠. 맨 이 작품의 첫 단어가 주제라는 겁니다. 그럼 호메로스의 일리아스 1권 1에서 7행, 그 다음에 오디세이아 1권 1에서 10행인데, 자, 그럼 호메로스 일리아스의 주제는 뭐냐 물으면은 첫 단어입니다. 분노입니다. 일리아스의 주제는 아킬레우스의 분노라는 겁니다. 전쟁 중에 아킬레우스가 그리스 연합군 총사령관인 이제 아가멤논과 다툼을 일으키는데 엄청 열받았는데 이 분노로 인해서 자기네 같은 편 그리스인들이 엄청 많이 죽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분노를 나중에 어떻게 다스리게 되냐면은 상대방 적, 이제 트로이아의 헥토르라고 하는 적에 대한 분노로서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오디세이아라고 하는 작품의 첫 단어는 남자입니다. 그는 원래 없는 걸 제가 넣은 겁니다.
남자에 대해 얘기해 주세요라고 했는데 이 오디세이아의 주제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남자의 이야기, 구체적으로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남자의 귀향담입니다. 트로이아 전쟁 영웅이죠. 트로이아를 멸망시킨 전쟁 영웅인 오디세우스가 포세이돈의 저주를 받아서 이제 10년간 고향을 못 가고 이제 헤맨다는, 그러면서 겪게 된 이야기를 이제 담은 겁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이 전체 서사시의 노래를 하기에 앞서서 맨 앞에 핵심적인 주제를 놓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프로오이미온이라고 그리스어로 하는데, 이 프로오이미온이라고 하는 것은 공연에서, 서사시에서는 서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본 노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영어로 이제 우리가 이를테면은 클래식이나 오페라라든가 이제 오페레타지 이런 걸 하면은 맨 앞에 서곡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는 노래. 그래서 그걸 오버처라고 하는데, 이 서곡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제를 딱 던지고 여신에게 노래 불러주세요. 그러면 여신이 내 안으로 들어오죠. 이게 이른바 이제 빙의가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노몬이라고 해서 그 노래의 이제 본 곡의 내용을 이제 노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티마이오스가 그럼 기도해야죠. 정신 제대로 박힌 사람이라면 중요한 얘기를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서시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오이미온. 어떻게 보면은 플라톤 우주론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들이 이 서시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지금 이 이야기들이 비록 이제 그 서사시 같은 노래는 아니고 티마이오스가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이지만 서시에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 견해로는 먼저 이것들을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있는 것이로되 생성을 갖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언제나 생겨나는 것인 반면 결코 있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한마디로 이제 항상 존재해. 이것은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생겨나. 그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전자의 것, 항상 있고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은 이성적인 설명과 더불어 사유를 통해 파악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오직 우리의 이성적 사유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이고, 반면에 항상 생겨나지만 실제로는 결코 있지 않은 것, 그것은 비이성적인 감각을 동반하는 판단에 의해 의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전제는 우리는 우주를 탐구하기 전에 먼저 몇 가지 구별해야 될 게 있는데, 하나는 항상 있는 것, 그리고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겨나는 것, 그러나 실제로는 결코 있지 않은 것. 이 둘을 먼저 구별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항상 있으면서 결코 생겨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있다라는 것은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카멜레온, 그래서 카멜레온이 이를테면은 그 카멜레온의 색깔, 피부의 색깔은 주변 배경에 따라서 이제 자기 색깔이 변하죠. 이를테면은 빨간색이었는데 주변에 있는 이를테면 초록색이 있는 곳으로 그러니까 숲이 있는 곳으로 가면은 카멜레온의 색깔이 초록색으로 바뀌겠죠. 빨간색이었다가 초록색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던 빨간색이 있지 않게 되고 있지 않던 초록색이 있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즉 생겨난다라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것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겨나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생성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게 생겨난다기 때문에 그 안에는 있지 않음이라는 게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티마이오스는 구별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무엇인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그것은 결코 없음이라는 것이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생겨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겨났다는 없던 게 있게 되는 거니까. 변하거나 소멸해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있던 게 없게 되는 것이니까. 있음은 일체의 생성, 변화, 소멸을 배제한 것이어야 됩니다. 반면에 그 두 번째 것은 언제나 생겨나는 것인 반면 결코 있지 않은 것. 이것은 우리가 반대로 설명할 수 있겠죠. 무엇인가 생겨나는 것. 이를테면 저는 이를테면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없던 게 있게 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계속 자라고 있어요. 계속 자라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당신은 지금 자라고 있는 동안은 계속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묻겠지만
사실은 엄밀히 따지고 보면은 제 안에서는 삶과 죽음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있음과 없음. 왜냐하면은 저를 구성하는 세포는 아까 말했던 뭐 60조개, 인간의 세포는 60조개에서 100조개인데 매일매일 이제 때를 통해서 세포들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런가 하면 동시에 세포 분열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애가 태어나서 엄청 빠른 속도로 자랐어. 야, 얘 일주일 만에 이렇게 컸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세포가 커지는 게 아니라 세포의 수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성장기에는 세포가 분열하는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좀 없던 게 생겨나는 게 훨씬 더 빨라지는 거죠. 그렇죠? 반면에 이제 인간은 25세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세포의 분열 속도와 죽어가는 속도가 비슷해지게 되고 그 이후는 이제 있는 세포 아껴가면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겠죠. 그렇죠? 네. 자, 결국은 우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언제나 잠정적인 의미만을 갖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안에서는 끊임없이 생성과 소멸이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사유를 통해서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생성과 소멸의 대상이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운동하고 생겨나고 변화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관찰되고 경험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을 먼저 구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철학에서 이제 존재론적 수준에서 항상 존재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떠한 생성, 변화, 소멸, 운동도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그와 반대로 끊임없이 생겨나고 그 다음에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을 먼저 구별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방식도 구별해야 됩니다. 전자의 경우는 감각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유와 추론 등등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반면에 후자의 경우 생겨나고 변화하고 소멸하는 것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접하게 되는 것들입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들은 다 끊임없이 운동하고 있고 이를테면은 그 벽에 붙어있는 강철은 뭐 영원 불멸할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것을 구성하는 분자들은 끊임없이 진동하면서 운동하고 있겠죠. 그렇죠? 모든 것들은 결국은 우리의 그 생성, 변화, 소멸하는 것들은 감각을 통해서 포착되는 것이고 그리고 감각을 통해서 포착되는 것은 플라톤은 적어도 이것은 이성적인 그 사유가 아니라 비이성적인 다른 형식의 그 정보 수집 수단, 다시 말해서 감각과 지각을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전제인데요. 두 번째 전제는 읽어보죠. 그럼 이번에 봐야 할 것은 생겨나는 모든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떤 것이 생겨난다는 것은 반드시 그러한 생성의 그러니까 이유가 어떤 계기가 있는 겁니다. 어떤 그 계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이지 않은 어떤 의도가 개입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은 뭐 무거운 것은 위에서 아래로 굴러떨어진다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서 무거운 것이 밑으로 굴러떨어질 만한 조건이 갖추어지면 그 조건이 이 운동의 원인이 될 수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은 나는 뭔가 아름다운 무엇인가를 만들고 싶어 라고 마음먹으면은 이 내 마음먹음이 내 노동행위의 원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즉, 어떤 것이 생겨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생겨날 만한 원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 원인은 기계적인 원인일 수도 있고 혹은 목적의식적인 이를테면 어떤 숭고한 사유라든가 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한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됐든지 간에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세상은 만들어질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원인 없이는 어떠한 것도 생겨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럼 이제 취사 선택의 문제인데요. 이 티마이오스는 그럼 무엇을 원인으로 설정하느냐? 자,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작자가 언제나 동일함을 유지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본으로 삼아 작품의 형태와 특성을 산출할 때마다 그렇게 완성된 것은 필연적으로 아름다울 것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제작자입니다. 제작자. 생성의 원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세계가 생겨났어. 왜? 만든 자가 있어서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만든 자가 만들었기 때문에 이 세계가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작자라고 하는 원인의 하나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단순한 이를테면 물건을 만드는 그냥 우리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장인이 아니라 우주를 만드는 제작자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마어마한 능력자겠죠. 그렇죠? 우주 제작자, 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제작자만 있다고 우주가 생겨나진 않아요. 제작자만 있다고 해서. 왜냐면은 제작자가 무엇을 만들려면은
재료가 있어야죠.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건축가가 있다고 해서 집을 지을 수는 없죠. 건축가가 집을 짓기 위해서는 재료가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돌이라든가 혹은 연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겠죠. 이것들은 그 자체로서 뭔가 적극적인 기능을 하지는 않으나 이것들도 어쨌든 집으로 화하기 위한 원인이 됩니다. 재료로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원인이 하나가 더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은, 만약에 목수가 이제 그 나무라든가 이런 재료들을 넣고 뭔가 이제 음악을 들으면서 아무 생각 없이 만들면은 이게 애초에 집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막상 만들다 보니까 뭐 코끼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엉뚱한 것이 나올 수 있겠죠. 이를테면은 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목수는 적어도 내가 만들고자 하는 집에 대한 설계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를테면 건축사가 설계해 놓은 이 설계도를 보고서 이 설계도는 뭔가 이제 적어도 도면 안에서 완성된 것이겠죠. 이걸 보고서 여기에 맞춰서 집을 짓겠죠. 혹은 이제 굉장히 능숙한 제작자라면 이 설계도를 머릿속에 갖고 있을 겁니다. 머릿속에 설계도를 떠올리면서 그것을 보고서 집을 지으려고 할 겁니다. 자, 이랬을 때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은 제작자가 노동을 하는 것의 일종의 지표 내지는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면에서 이 설계도 역시도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 설계도가 없다면 집이 아니라 엉뚱한 것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설계도가 도면의 형식으로 있을 수도 있고 컴퓨터 모니터에 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능숙한 제작자, 장인의 머릿속에 있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설계도는 있어야 돼요. 자, 나중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제 그 자신의 그 철학에서 여기에 대해서 전문 용어를 붙이죠. 그래서 이제 제작자를 보통 이제 작용인 혹은 운동인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이 설계도에 해당되는 것을 무슨 뭐 형상인 혹은 목적인이라고 이제 부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료에 해당되는 것들을 뭐 진료인이라고 부르는데,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개념 구분은 드러나지 않으나, 그러나 지금 이 인용문에서 볼 수 있듯이 플라톤 역시도 우리 기본적인 문제의식, 생겨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인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만드는 자와 그 다음에 그 만들무의 재료와 그 다음에 만드는 자가 지표로 삼게 되는 어떤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었다고 치고, 근데 아직까지 우주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합니다. 뭔가가 생겨나려면 원인이 있어야 되고, 저쩌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이제 봅시다. 자, 그럼 이제 만들었다고 치고, 우리가 이제 이 하늘을 봅시다 하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 전체를 놓고 보자면, 어떤가요? 맨 처음에 이제 존재와 생성을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을 때, 근데 우리가 보는 이 우주는 어떤 건가요? 그러면은, 둘 중에 하나여야 되죠. 우주는 생성된 겁니다. 왜? 우주는 눈에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 감각을 통해 뭘 포착할 수 있냐면 끊임없이 뭔가가 생겨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뭔가가 변화하고 또 끊임없이 뭔가가 반복되는 걸 우리가 감각을 통해서 포착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이 우주는 생성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앞에 전제를 그대로 따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존재하되 실제로는 결코 있지 않은 것과 항상 항상 존재하되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과 항상 생겨나되 항상 생성을 갖되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 이 둘 중에 우주는 이 세계는 무엇이냐? 그럼 후자입니다. 이 세계는 항상 생겨나되 실제로는 결코 존재하지 않는 것. 이렇게 여기에 속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렇죠? 다시 말해서 이 우주는 끊임없이 생성, 변화, 소멸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인 만큼 이 우주는 그 자체로서 온전히 존재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지금 티마이오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듯이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그것은 이성적인 사유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성이 아닌 다른 수단, 즉 감각을 통해서 상대방 그 대상에 대한, 즉 이 세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금 또 다른 이야기를 넘어가게 돼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우리는 생겨난 것들이 필연적으로 어떤 원인에 의해 생겨났다고 주장합니다. 이거 조금 전에 봤던 내용이죠. 그렇죠? 이 우주가 생겨났다면 그냥 생겨난 게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생겨났겠죠. 자, 그럼 이제 결국 우리가 이 세계를 설명하려면 어떻게 설명해야 되면은 이 세계를 만든 자를 설명해야 돼요. 조물주를 설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조물주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티마이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주의 제작자이자 아버지를 발견하는 것은 큰일일 뿐더러 설령 발견했다 하더라도 이를 모든 일들에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갑자기 이제 꼬랑지를 내리면서 하는 말이, 그러므로 소크라테스, 여러 가지 점에서 많은 것들과 관련하여 예컨대 신들이라든가 우주의 생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모든 면에서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치하고 엄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놀라서는 안 됩니다. 너무 큰 기대하지 마세요. 뭐지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오히려 우리가 누구 못지않게 그럼직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발언을 하는 저나 판정을 하는 여러분이나 인간의 본성을 가질 뿐임을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이 문제들에 관해서는 그럼직한 이야기는 받아들이되 그 이상은 어떤 것도 탐구하지 않는 편이 적절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살고 있는, 플라톤은 존재와 생성을 나눴어요. 그리고 생성은 엄밀한 의미에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양자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방법도 나눴어요. 전자는 이성적 사유, 후자는 감각지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도 사실은 다르게 기대해야 돼요. 전자에 대해서는 완전한 지식, 후자에 대해서는 그럴듯한 의견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계를 적용시켜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다 후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은 그럼직한 의견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가 다시 잠깐 앞으로 한번 가볼게요. 맨 처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맨 처음이 아니라 파르메니데스요. 처음에 길을 두 개를 나누면서 설득력 있는 진리에 흔들리지 않는 심장과 가사자들의 의견이라고 이렇게 나눴죠. 파르메니데스는 플라톤보다 약 한 90년에서 100년 정도 위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플라톤은 존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감각 초월적인 것이고 오직 사유를 통해서 파악하는 것이고 그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는 분리된, 이제 코리스라고 하는데요. 분리된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형태로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파르메니데스는 사실 그런 관념은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이 안에서. 그러니까 플라톤처럼 뭔가 이제 초월적인 뭘 나누고 감각적인 걸 나눈다 이걸 찾을 수는 없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는 가사자들의 의견을 얘기하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신은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얘기하죠. 좀 전에 진리의 길에 대한 얘기를 다 끝냈고 이 길로 가야지 딴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나는 너에게 경고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있는 것과 있지 않은 것이 막 헷갈리는 그런 혼동의 길로 가지 마라. 머리 둘러린 자들이 헤매는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경고는 하되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제 가사자들의 의견도 가르쳐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이야기에 기만적인 질서에 귀를 기울여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가사자들, 유한한 인간들은 형체에서 정반대의 것들을 구분하였고 서로 간에 구별되는 표지들을 놓았다. 이 행위가 사실은 말이 안 돼요. 형체에서 이를테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막 뒤죽박죽이 됐는데 유한한 인간들은 그것을 마치 칼로 딱 자르듯이 고정시킬 수 있는 것처럼 정반대인 것, 즉 대립자들을 나누고 각각에다가 구별되는 표지를 갖다가 주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건 의미 없어요. 왜냐하면 끊임없이 생성소멸하니까 나눠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들은 이렇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편에는 불을 놓았고 다른 한편에는 밤을 놓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우주의 배치를 나는 너에게 모든 점에서 그럼직한 그럴듯한 것으로서 밝히니 장차 어떠한 가사자들의 그 어떠한 견해도 너를 능가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파르메니데스의 여신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과 굉장히 비슷한 것을 보는 것이 이겁니다. 우주의 생성과 관련하여 우리가 전적으로 자기 자신과 일치하고 엄밀한 설명을 제공하지 못하고 그럼직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도 결국 우리는 인간의 본성을 가질 뿐임을 기억하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은 지금 딱 됐죠. 됐는데
이 부분은 10분 정도로 제가 요약을 그냥 할게요. 10분 동안 요약을 하겠습니다. 앞에 얘기 좀 공을 들였고, 이제 뒤에 얘기는 약간 반복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간단히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얘기하는 것은 결국 앞에서 얘기한 것인데요. 생겨나기 위해 무엇인가가 생겨난다는 것은 반드시 그 원인을 갖는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원인을 플라톤은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만드는 자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제작자라는 것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제작자가 만들기 위해서는 그 만들무의 재료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냥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작자가 만들기 위한 길잡이로서의 모델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플라톤의 이데아론으로 잘 알려져 있는 가지적인 형상입니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원본입니다. 설계도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그것은 그 자체로 가장 완벽한 것일 겁니다. 그리고 제작자는 그 완벽한 설계도를 보고서 이 세계를 만들겠죠. 자, 그럼 이제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TV 광고에서는 이제 복사기 선전하면서 이제 원본보다 훌륭한 카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어불성설이고, 원본과 그 다음에 모상, 모델과 카피를 얘기하면 언제나 모델이 더 훌륭하겠죠. 그렇죠? 자, 신적인 제작자는 매우 훌륭한 자이죠. 인간 제작자가 아니라 신인 제작자는 매우 훌륭한 자일 것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놀라운 솜씨로 모델을 바라보면서 이제 카피를 만들어내지만, 그것이 카피인 이상, 즉 그것이 모상인 이상은 결코 모델과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티마이오스가 전제로 나누었던 것, 항상 존재하되 결코 생겨나지 않는 것,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즉 그것은 결코 운동과 변화, 생성과 소멸을 겪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항상 그 자체로 온전하게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면에 이 우주는 항상 생겨나기 때문에 온전하게 존재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항상 존재하는 모델을 보고서 항상 생겨나는 재료를 가지고 우주를 만드니, 이미 이 우주는 아무리 완벽하게 잘 만든다 하더라도 모델과는 같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를테면은 그걸 뭐 존재론적인 등급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형상보다는 언제나 조금 떨어지는 형태로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작자는 인간이 아니라 신적인 제작자이기 때문에 신이 만들어서 감각 세계에서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완벽하고 가장 훌륭한 것으로서 이 세계가 만들어진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 이 세계는 감각이 아니라 이성을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보통 가지적이다, 지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 가지적인 형상들을 모델로 삼아서 우주 제작자가 만들어낸 모상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비록 이 세계는 모상이기 때문에 원본만큼 완벽하지는 못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 제작자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감각세계에 구현할 수 있는 것들 가운데에서는 가장 훌륭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주 제작자가 이 세계를 왜 만들었을까? 이 대목은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죠. 왜 만들었어? 이 세계가 왜 태어났니? 뭐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 대한 답은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뭐 원래 있었어, 저절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해도 실제로 이제 고대의 철학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름대로 훌륭한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만, 플라톤의 티마이오스의 제작 동기는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우주를 만든 자가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또 물어보죠. 우주를 만든 자는 왜 만들었어? 이제 이렇게 뭔가 욕구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이렇게 물을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주 제작자는 훌륭했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인용문에 보면은 굵은 글씨로 그는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됐고, 이제 그리스어로 이제 아가토스 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아가토스라고 하는 말은 이제 좋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것이 나쁘지 않고 좋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뭐 이걸 좀 거칠게 번역하면 그는 좋았습니다, 이런 의미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좋다는 그 의미가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좋은 것들을 다 의미합니다. 어떤 것에
능력이 훌륭한 것도 좋은 것이겠고요. 마음이 착하고 선한 것도 좋은 것이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의 질이 뛰어난 것도 좋은 것이겠죠. 한마디로 모든 긍정적인 계기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 좋은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 제작자는 신인데 신은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신은 어떠한 모자람도 없이 다 훌륭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생성의 계기, 원인이 되냐, 그 우주 제작의 원인이 되느냐, 바로 이어집니다. 훌륭한 이에게는 어떠한 것에 관해서든 결코 어떠한 인색함도 생겨나지 않는 법이죠. 라는 겁니다.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인색함이라는 건 그리스어로 프토노스라고 하는데, 이 프토노스라고 하는 거는 보통 이제 질투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합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은, 우주 제작자인 신은 훌륭했어요. 훌륭했기 때문에 인색하지 않다. 질투가 없었다. 이제 이런 식의 논리가 좀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자, 여기서 이제 질투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나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어. 그럼 질투가 나죠. 그렇죠?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게 전형적인 질투인 것이죠. 그렇죠? 자, 근데 이 질투의 근원은 뭐냐면은 결핍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왜 부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이제 거기에 더해서 이를테면 나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데 저 사람은 왜 그냥 부자지? 이러면 이제 질투가 폭발하는 거죠. 그렇죠? 자, 다시 말해서 질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결핍에서 발생합니다. 이를테면 내가 정말 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누군가가 부를 갖는다 하더라도 별로 질투를 느끼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나도 막 이제 하루하루 까딱까딱거리면서 살고 있는데 다른 누군가가 이제 갑자기 출세해버렸다 그러면은 내 결핍이 질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사실 한 걸음 더 나아가요. 그게 뭐냐면은 이를테면 나는 지금 부자예요. 이를테면 내가 그 어떤 레스토랑의 셰프인데 요리사인데 그 소스의 비법을 만들어내가지고 그걸로 이제 돈을 엄청 벌었습니다. 그래서 막 분점 내고 체인점 내고 엄청 부자인데 이를테면 누군가가 와서 비법을 알려달라고 해요.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은 나는 어떤 마음 상태냐면은 뭐 좀 가르쳐 주지 같이 공생합시다 이런 게 아니고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저놈이 내 비법을 가지고 가서 그걸 응용해서 혹시 더 좋은 레스토랑을 열면은 내 앞으로 미래의 부는 사라질 것이야 라는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법을 숨겨요. 뭐 저작권을 걸어놓기도 하고 누구도 이걸 못 가져가게 합니다. 즉 뭐냐면 미래의 결핍에 대한 불안 역시도 이 프토노스에 들어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유한한 자예요. 유한한 자이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에 끊임없이 결핍을 느낄 뿐더러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결핍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계기가 다 프토노스 안에 있어요. 이 결핍은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우리는 먹어야 살죠. 먹어야 산다라는 건 뭐냐면은 인간은 자신의 몸 안에 영양분이 있지만 이것이 빠져나가요. 근데 이것을 내부로부터 스스로 공급을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외부로부터 공급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나는 먹고 배변을 하고 에너지를 사용하고 그러면은 사용된 부분, 즉 결핍된 부분만큼을 다시 식사로 공급을 받아야지 내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먹을 것에 집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로부터 프토노스가 발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번에 신으로 가봅시다. 신은 질투가 없습니다. 왜 질투가 없냐면은 신은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즉 모든 것이 충만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충만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티마이오스에도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신은 그는 훌륭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즉 그는 아무런 결핍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결핍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아쉬울 게 없는 것이겠죠. 여기서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겁니다.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주변의 많은 것들이 다 자기처럼 훌륭해지기를 바랐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결핍이 있는 사람이라면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채우고자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가 훌륭해진다면 역시 내 결핍이 더 커질 수 있을 테니까. 그런데 여기 말하는 이 우주 제작자, 신 혹은 그리스어로 데미오르고스는 그 자신이 훌륭하고 충만한 신이기 때문에 어떠한 결핍도 없고 오히려 자기 주변에 어떤 부족한 것, 결핍된 것, 모자란 것, 그리고 이것이 아마 무질서로 나타날 텐데 무질서한 것들이 있다면 이것이 다 자기처럼 훌륭해지기를 바랬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바람, 이것이 이제 어떤 좋은 것을 만들어내고자 하는 의지로 이해할 수 있을 텐데 바로 그 바람으로 인해서 신은 주변에 있는 모든 무질서한 것들을 일체로부터 다 취하고 그것들로부터 질서를
이끌어냈으니 그것은 바로 무질서보다는 질서가 모든 면에서 낫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 티마이오스는 철학의 용어로 얘기하자면 목적론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생겨난 것이 그냥 저절로 뭔가 이제 요소들이 결합하고 분리되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만들어졌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만든 자의 어떤 선한 의지가 작동함으로써 그의 계획에 따라서 이 세계가 구성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구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티마이오스의 이제 신 우주 제작자는 이 재료들을 가공해서 이제 무엇인가를 만들어내는데 이 재료는 티마이오스가 데미우르고스 우주 제작자가 개입하기 이전에는 무질서한 상태로 있었고요. 그러한 무질서한 상태를 티마이오스는 플라톤은 이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작품에서 그 필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질서한 상태로 있는 수많은 요소들, 그 요소들은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티마이오스를 읽다 보면 그것은 좀 더 근본적인 요소들로 내려가게 됩니다.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기하학적인 입방체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는 것이고 기하학적인 입방체들은 사실은 요소 삼각형들로부터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계는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는 물, 불, 공기, 흙으로 포착이 되지만 그것들은 구조적으로 기하학적인 그 요소들로부터 이루어진 것인데 어쨌든 물, 불, 공기, 흙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성질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제가 앞에서 간단히 언급했듯이 불은 타오르기 때문에 운동성이 좋고 위로만 향하죠. 그러니까 불을 켜는데 라이터를 탁 켜는데 라이터가 밑으로 향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은 항상 위로 향하죠. 그리고 모든 걸 다 태우죠. 그런 의미에서 가장 강렬하고 가장 활발하고 반면에 이제 흙은 무겁고 항상 아래로 향하고 일단 위치를 잡으면 움직이려 들지 않고요. 그 다음에 공기와 물은 그 중간 단계에 있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 성질에 따라서 맹목적으로 움직입니다. 불은 오직 위로만 향하지 밑으로 향하지 않아. 그 다음에 흙은 밑에만 있지 위로 향하지 않아. 운동성은 불은 좋고 흙은 낮아.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면은 자 이러한 것들을 티마이오스는 필연이라고 얘기하는데 자 이러한 재료들을 가지고서 우주 제작자가 이제 이 천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작자의 그 지시를 따르게 되는 이제 하위의 별의 신들이 이제 인간의 몸을 만들고 다른 생명체들을 만들고 하게 됩니다. 이 재료들을 가공하기 위해서 재료들의 맹목적인 능력, 힘, 성능 혹은 성질을 필연이라고 부르고 이것들을 가공하는 과정을 설득했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적인 제작자가 이러한 그 재료들의 강력한 힘인 필연을 설득해서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복종시켰고 그 결과 이 세계는 무질서로부터 질서로 이끌리게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그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지만 사실 앞에서 그 거론했던 그 자연 철학자들의 요소에 관한 이론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그 플라톤에 의해서 재해석되고 혹은 이제 비판받고 혹은 수용되기도 하고 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라고 이야기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할 것은 생명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고대 철학자들의 이제 철학을 공부하는 이제 저의 분류 방식, 이 세상은 생명이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생물이 있고 무생물이 있는데, 고대인들은 생물이라고 하는 것과 무생물을 어떻게 구별했냐면은 생물은 살아있는 것은 숨을 가지고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것. 사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이제 핵심적인 겁니다. 스스로 움직이는 것은 생명체, 그 다음에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것은 무생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운동의 원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당구대 앞에서 이제 당구를 하는데 이를테면은 당구대 위에 당구공이 있으면 이제 그 큐대로 이제 공을 치죠. 공을 치게 되면은 이제 공이 하나가 이제 딱 맞아서 굴러가고 그걸 친 공은 큐대에 맞아서 굴러가는 거고 그 큐대는 제가 팔을 휘둘러 가지고 이제 굴러가게 한 건데 그럼 결국은 이 운동은 어디서 발생했느냐라고 하면은 저한테서 발생한 것이겠죠. 그렇죠? 운동의 원리는 공에 있는 것도 아니고 큐대에 있는 것도 아니라 사람인 저에게 있는 것이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들어가 보죠. 그러면 사람인 저의 무엇에 있느냐? 그러면 이제 팔뚝에 있느냐? 어깨에 있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플라톤은 그것이 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어떤 물체 안에 혼이 깃들어 있을 때 그것이 살아있는 것이고 어떤 물체에 혼이 들어있지 않을 때 그것은 무생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몸 안에 혼이 깃들어 있는 동안을 말합니다. 만약에 이제 인간이 수명을 다해서 죽게 되면은 고대 그리스의 신화에서와 마찬가지로 혼은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은 그냥 인간의 몸은 그냥 단백질 덩어리가 되고 그리고 얼마 못 가서 다 해체돼 버리게 되는 것이죠. 살아있는 동안에 인간의 몸은 절대 해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혼이 몸을 꽉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혼은 몸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혼은 일종의 파일럿이고 몸은 그 파일럿이 조종하는 기계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간의 경우에는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태어나지만 점점점 늙고 쇠해지고 병이나 다른 어떤 이유로 인해서 결국은 몸으로부터 혼이 분리되고 그걸 우리는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우주는 어떠냐? 우주는 스스로 움직이죠. 앞에 이제 당구 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스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생명체입니다. 즉 운동의 원리가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주가 움직이는 걸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별의 운행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볼 수 있겠죠. 이 거대한 자연 전체는 움직이고 있죠. 그렇죠? 움직인다면 운동의 원리가 이 자연 안에 들어있다라는 얘기일 것이고 그것은 바로 혼일 겁니다. 인간에게 인간의 혼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몸을 지배한다면 우주는 역시 우주의 혼이 있어서 그것이 우주의 몸, 즉 천체를 지배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인간과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품질 면에서 우주의 혼은 훨씬 더 훌륭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더 결정적인 차이는 우주의 혼은 몸으로부터 분리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주는 죽지 않습니다.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우주가 멈춰버린다라는 의미를 할 텐데 우주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멈춘 적도 없고 지금도 멈추지 않고 그리고 플라톤은 설명을 통해서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혼은 몸으로부터 시간이 지나면 그 결합관계가 느슨해져서 분리되어 나갈 수 있으나 우주의 혼은 우주의 몸에 단단히 얽혀매어 있기 때문에 결코 분리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우주는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이고 그냥 거대한 게 아니라 가장 최대한 완벽하고 아름다운 생명체이며 자기 안에 수많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들을 담고 있는, 다시 말해서 별이라든가 인간이라든가 수많은 다른 생명체들을 담고 있는 가장 포괄적인 생명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플라톤은 티마이오스는 이제 자신의 우주에 대한 설명을 끝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티마이오스에 관한 이야기는 일단 끝이 났는데, 결국 제 이야기는 이 수업에서 이제 제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티마이오스는 하나의 우주론인데 그 우주론 안에는 사실은 그 고대의 신화, 세상을 바라보았던 그 신들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았던 사람들의 호기심과 설명, 그 다음에 이제 자연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고민들이 사실은 계속 이어져 내려와서 플라톤이 이제 그것을 이제 자신의 우주론에 좀 녹여내지 않았는가라는 식의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들이 있으신데 그 화면 좀 보여주세요. 거울처럼 다 비춰져. 강의가 네. 마지막 화면. 강의가 지금 막 진짜 이제 본격적으로 재밌어지려고 하니까 강의가 끝난 듯한 그런 긴장입니다. 그 질문을 갑자기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일단 선생님 강의에 대한 찬탄을 맨 마지막에 말씀을 드리고요. 네. 강의 질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조금 어려운 큰 질문인데요. 제시님, 신플라톤주의, 티마이오스, 아우구스티누스의 접점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야, 네. 신플라톤주의 티마이오스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 같아요. 그 질문을 하신 분은. 티마이오스의 우주론, 티마이오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지금 간단히 소개를 드렸듯이 이제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하는 작품인데,
플라톤의 저술들 가운데에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일하게 라틴어 번역이 남아있는 작품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플라톤의 작품들에 대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하겠죠. 연구를 하는데 로마인들이 이제 라틴어로 이제 그 그리스 철학자들의 작품들을 이제 번역을 하고 또 연구를 하고 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필요에 의해서 이제 거의 대부분의 작품들이 번역된 반면에 플라톤의 작품들은 이야기는 많이 되나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이제 티마이오스는 유일하게 라틴어 버전이 남아 있습니다. 뭐 다른 번역들도 있었다고는 하나 대부분 소실되었고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이제 티마이오스의 그 우주에 관한 설명이 중세 시대까지 상당히 이제 쓸만한 것으로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오늘날 우리는 옛날 것들은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적어도 이제 옛 사람들은 더 과거의 것들을 필요에 의해서 보존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제 많은 것들이 소실되기도 했는데 티마이오스는 필요에 의해서 계속 보존을 이제 해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플라톤의 작품들은 이제 플라톤 사후에도 이제 계속 읽혔겠죠. 그렇죠? 그리스어로 읽히고 또 이제 라틴어로도 읽히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어떤 작품이 제일 많이 읽혔느냐 이렇게 물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플라톤의 작품들 중에서 그 초창기라고 하면은 서기 1세기 무렵, 서기 전후 1세기 무렵에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은 티마이오스였다고 합니다. 티마이오스의 세계 설명이 이제 적어도 이제 플라톤은 이제 서기 전 4세기 사람이니까 그 뒤로 이제 약 300년, 400년 이후의 후대인들 사이에서는 플라톤의 이제 30몇 편의 그 작품들 가운데 이제 가장 많이들 읽었던 것이 티마이오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많이 읽었던 사람들은 철학사에서는 이들을 미들 플레이토니스트라고 부릅니다. 보통 이제 중기 플라톤주의자들. 근데 이 중기라는 말은 사실은 좀 정확하지는 않고 그 플라톤은 아카데미라고 하는 이제 자신의 학교를 세우죠. 그렇죠? 그 아카데미라고 하는 학교가 플라톤이 죽고 나서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이제 회의주의 학파로 바뀌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헬레니즘 시대에 이제 아카데미아 철학자들은 보통 회의론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에 대한 반동이 1세기, 서기 전후 서기 1세기, 2세기, 보통 서기 200년 무렵인데 이 시기에 이제 아니 플라톤이 무슨 그렇게까지 회의주의였느냐라고 이제 주장을 하면서 반동이 발생하는데 이들을 이제 미들 플레이토니스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세기가 지나면은 이제 신플라톤주의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아카데미아와 그 아카데미 회의주의자와 그다음에 신플라톤주의자의 중간에 있는 플라톤주의자들이라고 해서 미들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기라는 말은 사실 이제 아주 정확한 번역은 아닙니다만 이 중기 플라톤주의자들 사이에선 티마이오스가 이제 가장 많이 읽힌 작품이었습니다. 그 세상을 특히 이제 자연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좀 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로부터 이제 다시 한 세기가 지나서 서기 2세기가 되면서 이제 이른바 신플라톤주의가 되면은 이제 철학자들이 역시 이제 이 플라톤주의자들이 이제 가장 중요시 여겼던 작품이 티마이오스가 아니고 파르메니데스 편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이제 우리가 뭐 알고 있듯이 이제 신플라톤주의자들에게는 이제 이 일자 개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러한 논의가 바로 그 파르메니데스 안에서 이제 소스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파르메니데스가 이제 그 뒤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부동의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18세기 이후에는 이제 플라톤의 국가가 이제 부동의 1위 자리를 빼앗아서 이제 가장 많이 읽히는 주로 이제 영국의 고전학자들에 의해서 많이 읽혔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티마이오스는 그 서기 1세기, 2세기 무렵까지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작품으로 간주되었고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한 작품으로 간주되었을 때 한편으로는 우주를 설명하는 굉장히 좋은 모델이었다. 다시 말해서 그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천문학과 연관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질문하신 분과 관련해서 보면은 이제 그 신플라톤주의 아우구스티누스 이제 이렇게 이어진다고 이제 그 무슨 관계냐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 우주 제작자 있잖아요. 데미우로고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이제 그 당시에 발생을 합니다.
데미우르고스가 뭐래? 뭐 이제 이런 것이겠죠. 문제로.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철학으로 세계를 설명하면 철학에 이제 개념들이 있죠. 뭐 실체, 뭐 형상, 진료, 뭐 이제 이런 식으로. 근데 데미우르고스, 그럼 이건 또 뭐라는 거지? 뭐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죠. 티마이오스 안에서는 데미우르고스를 지성으로 얘기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 지성이면 좋다 이거죠. 근데 어쨌든 그걸 데미우르고스라고 칭한다면 이것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둘러싼 논란들이 있는데 그 논란이 아마 그 신플라톤주의 그다음에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까지 그 논란의 일부가 그 이어져 내려가지 않았나 우리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를테면 이제 이런 겁니다. 우주 제작자 신 데미우르고스가 불변하는 형상을 보고서 그 무질서한 것들을 가공해서 질서로 이끈 것이 세계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그러면은 데미우르고스의 철학적 위상은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지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지성이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어? 이제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지성이 무슨 수로 막 물질적인 것을 막 움직일 수가 있냐? 이제 이렇게 묻는데, 그것을 설명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 일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성은 아마 혼 안에 있는 지성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혼은 물질적인 것을 움직이죠. 내가 나의 몸을 움직이는 게 내 마음을 먹고서 내 몸을 움직이듯이 혼이 운동의 원리라고 한다면은 혼 안에 지성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는 지성이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혼 안에 있는 지성이야. 그래서 이제 혼을 통해서 몸을 움직이고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근데 또 누군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플라톤이 그거 신이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신이라고 봐야지 뭐 이렇게 혼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건 그냥 신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신이고 그 신이 우주를 만들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조금 더 뭐랄까요, 좀 또 다르게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바로 그 조음의 이데아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데미우르고스는 조음의 이데아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좀 되게 이상하죠. 그러니까 우주 제작자인 신이 이데아를 보고서 우주를 만들었는데 신이 어떻게 이데아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 텍스트에 보면은 데미우르고스에 관해서 얘기하죠. 대목 보면 자 그렇다면 생성된 것, 즉 이 우주를 구성한 자는 무슨 까닭으로 그것을 구성했는지 말해봅시다 라고 하면서 데미우르고스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는 훌륭했습니다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래서 이 중기 플라톤주의자들 가운데에서 일부는 이 대목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는 훌륭했습니다. 뭐냐면은 그는 선의 이데아다라는 겁니다. 이제 데미우르고스가 사실은 이 대목이 뭘 지금 함축하고 있냐면은 데미우르고스 우주 제작자는 사실은 조음의 이데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조음의 이데아는 저쪽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물을 수도 있겠지만 이 대목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면은 조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의 원리겠죠. 플라톤에게 있어서는 이데아가 감각세계의 원리가 되니까요. 그렇죠? 그랬을 때 그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가 그것을 보고서 모방한다라는 의미에서의 그 수동적인 의미도 있지만 그리고 이데아는 그 자체로 불변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능동적인 계기를 주어서 그것이 원리라면 그리고 그 원리로부터 이 세계가 만들어졌다면 어쨌든 그 이데아 안에 능동적인 계기를 줘야 되는데 그게 바로 이 우주 제작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 제작자다라고 한참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딱 그것의 속성을 묘사할 때 그는 아가토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티마이오스가 네, 이 플라톤의 티마이오스가 후대 철학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라고 얘기한다면 그들의 관심사 때문인데 후대 철학자들이 가졌던 관심사들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 우주 제작자 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질문자분께서는 이제 기독교에 혹시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 관심은 사실은 기독교 신학에도 이제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우주 제작자의 신 그리고 이것이 조음이라고 하는 것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다음에 데미우르고스는 기독교의 신과는 다르게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신인데 이것이 어떻게 이제 기독교에서 다르게 수정이 되는지와 같은 부분에선 영향을 많이 끼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요 정도로. 하나만 더. 네네네. 2개 해도 돼요. 스라카노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영지주의는 데미우르고스를 불완전한 악의 신으로 해석했지만 플라톤은 신을 완벽한 존재로 선하다고
보고 말한 것으로 압니다. 이 차이점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11점 차이일까요? 글쎄요. 자, 일단 영지주의자에 대해서는 제가 잘은 모릅니다. 예전에 이제 관련 논문을 한두 편 읽은 적은 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영지주의자들은 특히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와 함께 이제 경합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였고 또 아우구스티누스에게 영향을 끼치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영지주의자들의 세계관에 관련된 이제 그 글들이나 그 문헌들을 보게 되면은 이제 굉장히 많은 그 데미우르고스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 대해서 뭐 우월함과 열등함이라고 하는 속성이 부여되기도 하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좋음과 나쁨이라고 하는 속성도 부여되기도 하고 이때의 좋음과 나쁨이 이제 선과 악이라고 하는 의미로 바뀌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들이 좀 기억에 남아 있는데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하고는 다르다고 봐야 할 겁니다. 일단 질문 중에서 수정해야 될 게 있는데 질문하신 분이 데미우르고스는 완벽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데미우르고스는 완벽하지 않죠. 기독교의 신과 달리 철학에서 등장하는 신들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전지전능하지 않습니다. 전지전능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 데미우르고스라고 하는 이 우주 제작자 신은 말 그대로 장인이죠. 근데 장인은 전능하지 않죠. 이를테면 뭐냐면은 내가 이제 목수예요. 목수가 이제 의자를 만드는데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재료가 필요합니다. 그랬을 때 목수는 재료를 가공해서 의자를 만들죠. 그랬을 때 이 재료에 힘을 부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내가 쇠로 의자를 만들겠어 라고 얘기하면은 쇠를 좀 강제로 구부려 가지고 의자의 형태를 만들 수 있고요. 그러니까 강제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나는 결국은 이 재료에 대해서 힘을 투사할 수 있고 재료를 압도할 수 있는데 그런데 나는 그러니까 전능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를테면은 그게 아니라 이제 돌로 의자를 만들려고 해요. 돌을 깎아가지고 의자를 만들려고 하는데 돌은 성질상 구부러지지 않잖아요. 그렇죠? 돌은 구부러지지 않는데 나는 돌을 구부리게 만들 수는 없어요. 내가 아무리 뛰어난 장인이라도. 돌을 둥글게 깎을 수는 있지만 돌에 구부러지지 않는 성질을 구부릴 수는 없어요. 그게 한계입니다. 장인의 한계라고 하네요. 그럼 솜씨 좋은 장인은 어떠냐? 솜씨 좋은 장인은 재료의 성질을 보고서 그 자신의 한계를 재료의 성질에 잘 맞춰서 최대한 내가 원하는 것에 가깝게 제품을 만드는 사람이 이제 훌륭한 장인이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주 제작자인 데미우르고스도 우주 제작자도 주어진 재료 자체를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겁니다. 불은 아까 이제 뜨겁고 가볍고 운동성이 좋아요. 근데 이 데미우르고스는 이 불을 강제로 밑으로 끌어당길 수는 있어요. 강제로 밑으로 끌어당겨서 흙이랑 반죽할 수는 있어요. 그건 가능해요. 그 대신 불을 무겁게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불을 차갑게 만들 수도 없어요. 왜냐면 그것은 불 고유의 성질이고 데미우르고스의 능력 밖에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주 제작자인 신은 티마이오스에 나오는 이 데미우르고스라는 우주 제작자는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신처럼 전능한 신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주어진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해 가능한 한 훌륭한 작품을 만드는 것. 그게 이제 데미우르고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데미우르고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훌륭한 자입니다. 선하고 좋고 훌륭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그 점에서 아마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악한 신들과 구별이 될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이것은 우리의 주제를 좀 벗어난 것이긴 한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악하다는 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영지주의나 혹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주로 이제 마니키안들, 마니교도들을 보면은 이제 세계관이 기본적으로 선과 악의 대결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선한 신과 악한 신의 대결. 이것을 통해서 이제 세계가 끊임없이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제는 선한 신이 이기고 언제는 악한 신이 이기고 이제 이런 식의 선과 악이 제기되는데 여기에는 전제가 있어요. 이 해석을 받아들이려면은 선이 존재하는 그 선의 존재성, 그 가치 그만큼 악도 존재한다고 봐야 됩니다. 즉, 둘 다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플라톤에게 있어서 악은 뭐냐면은 결핍이에요. 악이 그 자체로 어떤 실체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악한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나오지 않아요. 자, 인간이 이를테면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악한 사람은 무엇을 의미하냐라고 하는 것은 악한 사람은 영혼의 조화가 결핍된 사람이라고 보는 게 일단은 좀 가장 안전한 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악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어서 그게 들어와서 나를 좀먹고 타락시킨다. 이런 식의 생각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마 이제 플라톤의 데미우르고스 우주 제작자와 그 다음에 이제 영지주의나 소위 이제 그 초기 기독교 혹은 고대 후기 초기 중세의 영지주의자들이나 혹은 이제 그 시대에 약간 변형된 플라톤주의자들이 말하는 악한 신 혹은 악한 영, 정령, 다이몬의 개념과 좀 구별을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요. 많은 분들이 선생님 힘내서 강의 좋은 강의 들으셨다고 많이 예,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티바이오스를 이렇게 재밌게 들을 줄 몰랐습니다. 중요 개념들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말씀 올려주셨고요. 그다음에 제시님께서 다음에 강의 수를 좀 더 여유롭게 늘려주실 수 있는지요? 예, 여유롭게 늘릴 겁니다. 예. 아까 제가 1부에서 소개해드린 것처럼 10월부터 오늘은 사실 진짜 이제 티바이오스가 본격적으로 재미있게 이랬다 듣고 싶어진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만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는 이런 시간을 가져주신 것 같고요. 본격적으로 10월부터 6회에 걸쳐서 연구자와 함께 고전 읽기라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이 티바이오스를 좀 심도 있게 김희성 선생님께서 읽어줄 겁니다. 그때 다시 공지를 올릴 테니까 많이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부에서 음성 송출에 저희가 좀 문제가 있었는데요. 죄송하다는 말씀도 하나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마지막으로 조준호님인데요. 존재가 생성에 관계하는 것처럼 진리는 믿음에 관계한다는 대학교의 구절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네. 앞에 그 우주론의 전제에서 우리가 다뤘던 내용일 텐데요. 그 부분이 그 앞에서 이제 이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로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구별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존재와 생성을 나눴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무엇인가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것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있음과 있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놓이게 되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철학을 배우게 되면 이 둘은 모순 관계라고 하죠. 그러니까 서로 배타적인 관계죠. 있다와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서로 배타적인 관계죠. 그러니까 있는 것은 있고 있지 않을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항상 얘기를 하죠. 둘 사이에는 어떤 것도 없고 둘이 이제 같이 공존할 수도 없고요. 자, 그래서 있다와 있지 않다를 나누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생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겠죠. 뭔가가 이제 끊임없이 생겨나고 또 이제 생겨나는 그만큼 반대급부로 이제 소멸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운동하고 움직이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세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놓고 보면 생겨난다라는 것은 없던 게 있게 되는 거고요. 소멸한다라는 것은 있던 게 없게 되는 것이고 변화한다라는 거 A에서 B로 변화했다라는 것은 A가 없어지고 B가 있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꾸로 B가 있게 됨으로써 A가 없게 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음과 없음이 이제 뒤섞여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따라서 있음, 존재와 생성을 구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없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그것이 이제 끊임없이 그러니까 있음과 없음이라는 것이 이제 뒤죽박죽이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서로 결합되어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는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제 그러한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양자에 대해서 만약에 그렇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수단 혹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도 다르다는 것이 플라톤의 생각인데 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이제 생겨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우리의 감각 지각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에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오감을 통해서 아는 것이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 다음에 뭐 맛을 보고 후각으로 냄새를 맡고 만지고 함으로써 우리는 외계의 대상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외계의 대상, 우리가 정보를 얻게 되는 감각 지각을 통해서 정보를 얻게 되는 그 외계의 대상은 모두 생성 소멸된다라고 하는 생겨나고 소멸되고 변화의 와중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반면에 절대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거는 자 우리가 지금 제 앞에 이제 그
이 강의실에 아마 그 밴드로 보시는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이 강의실에는 제 앞에 세 분의 그 선생님들이 계신데 세 분의 선생님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이 세 분의 선생님들을 포착할 수 있는 거는 시각을 통해서 포착을 하는 거죠. 그렇죠? 눈으로 보고 뭐 혹은 만지고 등등의 방식을 통해서 아는 거지 이 세 분의 선생님을 제가 어떤 사유를 통해서 파악을 하는 건 아니에요. 제 눈앞에 펼쳐져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의 감각을 통해서 포착이 되는데 그 대상은 모두 사실은 운동과 변화의 와중에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오직 순수하게 사유를 통해서 포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 볼게요. 이를테면은 붕어빵 기계로 이제 붕어빵을 2개를 찍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보여줘요. 붕어빵 2개를 딱 보여줘요.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붕어빵 2개가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쵸. 같은 기계로 찍어냈으니까 이제 같겠죠.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이제 딴지를 걸어요. 이거를 아마 정확하게 이제 자를 대고서 잘 재거나 혹은 전자저울로 이렇게 재면 아마 같지 않을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감각을 통해서 포착되는 즉 사물의 세계에서는 일단 밀가루와 팥을 통해서 붕어빵이라는 게 지금 생성이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만들어지는 순간 사실은 끊임없이 분자 운동을 겪으면서 이것은 이제 해체유 과정을 거치고 있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 눈에 띌 때에는 우리는 이것을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 엄밀하게 이것을 이제 재보면은 같지는 않습니다. 같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은 비슷하다고 얘기해요. 닮았다고 서로. 되게 닮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닮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닮은 만큼 다름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즉 감각 세계에서 우리가 포착하게 되는 모든 것들, 이제 붕어빵이라든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은 그것이 그 똑같지 않고 이제 계속 닮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은 어떤 식으로든 운동과 변화를 겪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것 중에 같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같음은 어디 있나요? 붕어빵에 없어요. 그죠? 붕어빵 기계에도 없어요. 이를테면 이제 우리는 저는 붕어빵의 노란색을 보고요. 그 안에 이렇게 딱 쪼갰더니 검정색 팥도 보고요. 그 다음에 2개를 비교했더니 비슷해요. 그렇죠? 예, 닮아 있고요. 그런데 같음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같음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냄새를 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2개의 굉장히 비슷하지만 서로 다른 붕어빵 2개를 놓고서 그것을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같음이라고 하는 나의 관념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 같음이라고 하는 나의 관념은 붕어빵에서 나온 건 아니에요. 아마 붕어빵을 매개로 해서 촉발이 됐을 거예요. 내 어딘가에서. 그랬을 때 그 같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으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니라 사유를 통해서 알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이 같음은 감각 사물에 드러나지가 않아요. 감각을 통해서. 앞에서 이제 존재와 뭐 생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래서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를 통해 포착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일상 언어에서 책상이 있다, 사람이 있다, 돈이 있다,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쓰지만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의 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사물 자체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물은 계속해서 변화 중이거든요. 하지만 우리는 그 사물을 보면서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꺼내요. 그런 식으로 아마 이해를 하신다면은 앞에 최초의 질문이 존재와 생성에 대해서 사유와 그 다음에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르게 동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물으신다면은 그것은 존재에 대해서 사유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제 생성에 대해서 감각을 통해 그 생성된 사물을 감각을 통해 포착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서로 좀 다른 경로와 메커니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라는 그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질문을 또 올려주신 분은 있는데요. 시간이 지금 예. 제가 돼서 오늘 강의는 간단 시간이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요. 다음 우리 연구자 분전얘기 시간에 질문을 또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강의해주신 김윤 선생님 그리고 장시간 시청해주신 우리 정화학당 시청 선생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교양 강좌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